네, 우리나라에 인공태양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하늘에 또 다른 태양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한 핵융합 발전 장치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에서 우려되는 방사선 누출이나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발전만 된다면 자원이 고갈될 염려도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국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남용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진단연구팀장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면요. 이게 말로만 보면 핵을 결합해서 만드는 에너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이게 핵이라고 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핵무기, 핵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핵을 결합해서 나오는 네.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고 낯설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네. 이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핵융합으로 만드는 네. 거고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핵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부 쪼개다 보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뭐 수소나 산소, 네. 질소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소들의 겉에는 이제 전자들이 있고 네. 그걸 벗겨내면 그 속에 작은 핵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핵을 결합시켜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핵융합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 자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그렇죠. 핵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사실 원자력 발전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핵융합 방식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겠죠? 어떤 예.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핵융합이 뭐 지금 쓱 말씀하신 핵 분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핵 분열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무거운 핵들을 쪼갰을 때 핵 분열이 예, 원자력 발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원자력 발전 핵 분열은 무거운 핵들을 쪼갰을 때 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네. 거고요. 이 핵융합이라는 거는 수소나 이런 가벼운 원자핵들을 합쳤을 때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이라서 원리적으로는 동일한데 네. 약간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핵 분열은 조금 반응이 좀 쉽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핵 융합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핵 분열이 쉽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이나 이런 네. 원료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원료들을 잘 농축만 시켜 놓으면은 이게 이런 상온이나 이런 대기 중에서도 잘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잘 제어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농축만 해놓으면 알아서 에너지가 조금 그렇죠. 연쇄 발생을 하는 반응이 경우가 있나요? 잘 네. 일어납니다. 근데 네. 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일단 먼저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저희가 보통 1억 도라고 온도를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정도 될 때까지 온도를 높여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1억도요. 예, 좀 이제 숫자적으로는 좀 안 와닿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온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도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네. 이 가스레인지의 불도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몇 맞습니다. 도인지 찾아보니까 4,500도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1억도면 뭐 나만 하질 않는 온도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 1억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주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유지를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단은 단위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네. 많이 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태양에서는 사실은 1억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태양의 이제 중심부까지 들어가더라도 보통 한 1,500만 도, 물론 그것도 높은 온도인데 이제 뭐 태양의 중심이니까 예. 네. 그 정도 되는 온도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구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온도까지 높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네. 태양의 중심은 대신에 압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네. 100억 기압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어. 없는 높은 압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 저희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이런 대기의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낮은 진공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1억 도라는 온도가 있다고 해도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진 않는다. 네. 그렇다면 이 1억 도를 30초 유지했던 것이 최근의 기록이라고 이게 또 세계 신기록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30초를 유지하는 게 예.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뭐 그렇게 뜨겁진 않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30초라고 하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든가 보죠. 그렇죠. 네. 뭐 뜨겁지 않다는 게 1억 도라는 느낌만큼 뜨겁지 네. 않다는 거지 분명히 뜨거운 온도고요.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뭉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항상 밖으로 퍼져 나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잡아주는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억 도를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1억 도 상태에서 계속 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잡아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핵융합 장치가 또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핵융합 그 장치, 그러니까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그 장치가 어쨌든 30초를 유지를 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핵융합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몇몇 기술들은 거의 이제 뭐 세계 최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수준에 도달한 기술들이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뭐 중공업 기술 이런 게 좋으니까 뭐 진공 용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토카막이라는 거를 핵융합로거든요. 핵융합로의 이름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 기술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기술들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K스타라는 저희 핵융합 장치가 있는데 네. 이 그게 장치가 인공태양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장치예요. 네. 그래서 이 장치가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초전도 자석을 써야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네.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장치 자체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그걸 잘 이용해서 또 장시간 동안 이런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네. 그런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30초를 유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핵 분열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핵융합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는 이 인공태양 장치를 그렇죠. 이용한 에너지를 발전하는 방식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뭐 경제성도 안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집중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핵융합 발전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잘 해서 성공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핵융합 발전에서 일단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탄소 배출이 없다. 물론 네. 이거는 이제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도 이제 마찬가지 장점인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원료로 뭐 중수소라든지 뭐 리튬 이런 것들을 원료로 쓰는데요. 이런 원료들이 사실은 바닷물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기가 쉬운 바닷물을 건가요? 잘 정제해서 쓰면은 네. 이런 원료들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어떤 에너지의 원료라는 게 굉장히 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어떤 경제력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히토류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매장돼 있는 곳이 또 한정이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입하거나 이런 그렇죠.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바다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더 열심히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는 분야이기도 에너지 하고. 그렇죠. 사실 예.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 되면은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이게 이득이 된다 네. 그런 장점보다도 그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세계 곳곳이 사실 너무 덥거나 또 예.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우리나라도 사실 비가 상당히 여름에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너무 추워지거나 남극의 빙하가 너무 녹아버리거나 이렇게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발전 장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뭐 원자력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이 되고는 있는데 각각 이제 이걸로 과연 끝을 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은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과연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발전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는 있지만 과연 인류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또 네.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핵융합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핵융합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의 발전을 담당을 해야지만 우리가 잘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핵융합 에너지 지금 30초 유지를 했고 예. 가까운 시일 내 목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좀 시간이 많이 네. 걸려요. 이제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핵융합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핵융합 장치가 필요한데 네. 이 장치가 좀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건설만 해도 뭐 10년 정도씩 걸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인공태양은 어느 예. 정도 크기가 되나요? 지금 크기는 이제 그 진공 용기로 따졌을 때는 뭐 폭이 10m, 높이가 10m 정도 네. 그렇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가 또 모여서 만드는 이터라는 국제 핵융합로가 있어요. 네. 그 핵융합로 같은 경우에는 더 커서 한 폭과 높이가 한 3배 정도씩 우리나라 K스타보다 것보다 더, 세 개,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거의 30배 정도가 되는 그게 굉장히 국제 큰 공동 거죠. 프로젝트인 예, 건가요? 맞습니다.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예, 지금은 건설 단계에 있는. 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인공태양이나 이터에서 핵융합 발전이 잘 돼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좀 계획을 여러 가지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는 장치가 잘 가동이 돼서 네.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기점으로 삼을 계획으로 다 세우고 있어요. 좋은 예, 결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한 2035년에서 40년 그 정도 사이에 네. 저희가 한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10 정도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 증폭률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증폭률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결국에 핵융합 발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융합이라는 거는 초반에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넣어준 것보단 더 많이 만들어야지만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넣어준 것 대비 얼마나 생산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에너지 증폭률 10이라고 하면 1을 넣어줬을 때 10을 예, 맞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예. 그게 에너지 증폭률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터에서 에너지 증폭률 10 목표를 달성을 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에너지 증폭률이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만 넘으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사실은 이 에너지를 넣어줄 때도 그렇고 다시 꺼내서 우리가 쓸 때도 그렇고 다 전기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변환을 하다 보면 또 손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넣어준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에너지 증폭률은 또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10보다 더 높아야 되는. 보통 계산에 따라 다른데 보통 네. 한 4, 5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간 돈보다는 생산한 전기의 그렇죠. 가치가 또 더 네. 높아야 되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뭐 에너지 증폭률이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이터도 결국에는 실험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에너지 증폭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그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결합을 해서 저희가 실증로라고 하는 거를 지을 계획이에요. 실증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건가요?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50년 정도까지 네.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거기서 건설을 하고 전기를 잘 생산하는 게 보여주면은 네. 바로 이제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2050년 되면 그럼 저희가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뭐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예.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 2050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는 장치에서 어떤
어떤 이터라는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터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핵융합이라는 반응은 이 핵융합로가 크면 클수록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계산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험으로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터에서 증명해 보는 게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때도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블랭킷이라는 또 기술이 대표적인데 이 블랭킷이라는 기술은 그렇게 나온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일도 하지만 또 핵융합로 내부에 삼중수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우리가 핵융합 아까 제가 핵융합 얘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반응은 이제 중수소라는 것과 삼중수소라는 두 가지 원소를 결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쓰거든요. 가장 잘 일어나는 반응인데 여기에 이제 중수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삼중수소라는 건 저희가 직접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바닷물 속에 있는 리튬이라는 원료를 또 채취를 해서 그 블랭킷에 넣어주면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리튬이 그 노트북에 배터리, 리튬 배터리에 그 리튬 똑같은 겁니다. 그건가요? 그걸로 핵융합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넣어주는 원료는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두 가지 원료를 넣어주면은 이 블랭킷이라는 장치에서 그 리튬을 삼중수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전기를 바꿔주는 기술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터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플라즈마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해 드려야 돼가지고 조금 용어가 너무 많아요. 어려우실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하고 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하고 핵이 서로 떨어진 상태를 저희가 그냥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2050년대에 그 실증로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그 관련해서 실증로를 짓는 것에 대한 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정부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30년대 후반에 이터가 실험을 성공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블랭킷이라든지 플라즈마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실증로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터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터는 프랑스의 까다라시라는 곳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짓는데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여쭤봤지만 두바이나 이런 곳에 그 공장 짓고 그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잖아요. 이터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이터는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담률이 있어요. 그 분담률에 맞게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거를 이제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단계가 진공용기를 조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진공용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공용기라는 게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진공용기들을 이렇게 들고 옮겨서 조립하고 이런 곳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들었습니다. 그걸 드는 기술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무거운 걸 정밀하게 들어야 그렇게 커다란 장치를 거의 뭐 밀리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공태양이 이터보다 좀 작은 개념의 실험로이고 K스타는 좀 그러니까 K스타를 저희가 중형 토카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터 정도 돼야 이제 대형 토카막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시간을 좀 높일 수가 있겠네요. 좀 더 이제 반응이 안정적으로 오래 갈 거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억도를 30초로 유지하셨을 때 계셨어요? 같이 실험을 하고 있었죠. 엄청 기쁘셨겠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달성해야 되는 세부적인 목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대중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목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직관적이고 또 이제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목표가 사실은 그 1억 토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런 목표인데 그 목표를 사실은 쉬운 목표는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잘 유지가 돼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죠. 그 2026년에 300초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른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하고 계시는데 300초로
유지를 시키는 게 목표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300초라는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플라즈마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네. 이런 어떤 핵융합을 이루는 그런 물질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모여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네. 그래서 자꾸만 퍼져나가려고 하고 1억 도에서 온도가 내려가려고 하고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를 저희가 한 100초 정도 네. 지켜보면은 이 100초. 플라즈마라는 게 네. 어떤 이유로 자꾸 그렇게 불안정해지는가 그런 이유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계산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케이스타라는 걸 가지고 한 300초 정도 네. 플라즈마를 유지를 시켜보면은 네. 어떤 이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이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케이스타를 300초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애초에 설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케이스타의 1차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26년 300초 목표 이외에 이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터나 그 블랭킷을 개발하는 네. 그런 어떤 실증로 프로젝트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있는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26년도에 일단 300초를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터에서 할 수 없는 실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터보다 좀 더 저희는 이제 고성능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라즈마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들을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증로에서는 더 높은 효율의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앞서서 그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술들의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들이 집약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핵융합 발전 장치가 발전이 될수록 우리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까지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목표 달성하시면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용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진당연구팀장님과 함께 핵융합 발전 장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